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SAP에서 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있고요. 엔지니어링은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UX 총괄 그룹에서 저는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욱이라고 합니다. SAP라는 회사는 사실 커스터머가 기업이 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든 지는 50년 정도 됐습니다. 한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50년 정도 만든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 같아요. 어, 기업 고객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약 50만 고객 정도가 있습니다. 50만 고객이 예를 들면 기업 고객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100명 정도만 사용하신다고 해도 50만, 500만, 5천만 명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한국 내에서 그 주식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아마도 삼성전자일 겁니다. 근데 독일에서 가장 큰 기업은 뭐 폭스바겐이나 BMW가 아니라 SAP가 되고요. SAP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ERP 시장, 즉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뭐 탑이 되어 있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자, 오늘 세모람의 많은 분들과 인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반갑고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뭐 채팅창에 올라 주시는 걸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 때문에 제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항상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제 외모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 흰 피부고요. 주근깨가 약간 있고 안경을 끼었고 오늘은 흰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프로덕트의 라이프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저는 뭐 강연도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의 직업은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직장인이죠. 그래서 제 경험을 좀 글로 써보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후배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책을 썼는데 오늘 같은 시간이 돼서 또한 경험을 나누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은 공감 대역 폭도 크고 그 가운데 이제 쓸모 있는 부분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저하고 이제 30분 동안 그냥 수다 떤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매번 이 경력을 이야기하는 게 참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이게 참 익숙해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학업을 이제 91년도에 마쳤고 그다음에 정식 뭐 생활을 아주 짧게나마 LG라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약 1년도 안 되는 기간, 짧은 기간이었고요. 그다음에 후지츠라고 하는 일본 컴퓨터 회사의 소프트웨어 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거기서 한 7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계기를 맞아서 프랑스에 와서 비즈니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BI,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전문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SAP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그렇게 사회생활 경력이 보면은 한 32년 정도 됐네요. 프랑스에서 지낸 시간은 약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 강연은 제 개인의 경험과 의견일 뿐 저의 회사나 특정 회사의 의견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세모람을 통해서 재배포될 자료 이외에는 보여지고 있는 자료에 재사용, 복사나 화면 저장은 하실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보통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문제 중에서는 이것 역시 PM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고요. 이 문제는 제가 책의 서문에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문제는 퍼즐이라고 하는 유형이죠. 퍼즐은 예를 들면 이런 스타일들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로, 세로, 낱말 퀴즈나 수도쿠 같은 걸 하죠.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퍼즐을 푸는 사람의 두뇌와 그걸 채우려는 사람의 그 두뇌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의 룰이
명확합니다. 게임의 룰은 이 퍼즐 안에 정답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퍼즐은 즉 답이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문제를 푸는 그 주체의 능력과 경험이 우선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틀 안에서 답은 존재한다는 정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퍼즐을 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가장 많은 경험이 아마 학교 다닐 때 풀었던 이런 객관식 시험 문제였을 겁니다. 답이 있죠. 답을 잘 맞추면 우수한 사람처럼 대우를 받게 되고 답을 못 맞추면 뭐 조금 그렇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오늘 어떤 목적지를 다녀오셨을 텐데 그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디서 어떻게 갈아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풀어왔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퍼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문제는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미스터리는 약간 다른 퍼즐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풀어가는 과정이 퍼즐의 그것과 다른 이유는 답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가는 과정들은 대부분이 스무고개와 같은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상호 여러 가지 작용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란 것이 어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과거의 작용과 미래에 대한 감각을 적응함으로써 즉 틀을 잡아서 그 틀을 움직이면서 좁혀가면서 아니면 움직이면서 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스터리는 모호함을 정의하려는 실제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호하지만 모호함을 지속적으로 정의하면서 실체에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저 틀을 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현재 소프트웨어 시장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이 기능이 필요합니다라고 사용자가 요청을 했으면 그냥 그 사용자의 요청에 맞는 기능을 구현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아니죠. 사용자의 요청을 우리가 어떤 기술과 어떤 사회적 배경과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구현을 해줄 것인지 너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기능을 요청한다고 생각해서 기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소프트웨어 프로덕트의 문제 역시 퍼즐의 형태에서 지금 미스터리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제가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1장에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는 어떤 것인가를 정의하는 과정이 있죠. 프로덕트는 릴리즈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꼭 정의를 하면서 그 과정에 컴포넌트와 인스턴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들, 어느 순간은 API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라이브러리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인스턴스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스턴스는 컴포넌트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것들이 어느 순간 프로덕트의 형태를 띠지만 프로덕트로서만은 가치를 덜 제공하는 경우에 완성체를 이야기합니다. 어, 또한 유미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사람이 정말 프로덕트 매니저였을까? 좋은 매니저를 저 역시 고민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티브 잡스를 꼽죠.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했고 브랜딩을 확실하게 했던 프로덕트 매니저가 맞죠. 하지만 이렇게 활이 여러 가지 형태의 화살촉과 활의 형태를 가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표준화를 통해서 위닝 프로덕트, 즉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2200년 전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의 얘기를 조금 합니다. 진시황은 정말로 표준화에 집착했던 사람이었죠. 꼭 활을 통해서 뭐 통일을 이뤘다고 하지만 통일의 국가가 유지되는 데는
법령도 있을 수 있고 또한 화폐도 있었고요. 토지 제도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도량형을 통일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 통치를 통해서 중국의 전무후무한 황제로 남게 되죠. 자,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할 때 우리가 프로덕트를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우리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야기 중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디테일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저는 어떤 부분 동의하고 어떤 부분 동의하지는 않기도 하는데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는 악마가 디테일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악마 짓을 하려면 그만큼 디테일해야 된다. 즉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거나 누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 그 대상에 대해서 디테일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디테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뭐 엔지니어 입장이나 리서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지만 프로덕트 매니저의 관점에서는 다는 맞지는 않습니다. 디테일해야 될 때도 되지만 어느 순간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악마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뭐 몇 년 전에 사진 분야에서 배웠던 기술을 오늘 한번 살짝 사용해 볼까 합니다. 어떤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픽셀이라고 하는 우리 프로덕트를 맨 처음에 보게 되는 화면상에 보이는 픽셀의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줌을 당겨보죠. 줌 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줌 아웃을 해보면 픽셀 뒤에는 테크놀로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구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테크놀로지 뒤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테크놀로지 뒤에는 분명히 이 테크놀로지를 규정했던 방법론이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기술로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게 돼야 우리는 블록체인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게 되어야 우리는 AI의 뭐 요소를 맞춘 거야.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메소돌로지 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것들을 규정하는 프로세스라는 것도 존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프로덕트라는 게 존재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돼요. 오늘 PM들이 가장 집중하는 프로덕트라는 게 존재를 했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프로덕트 뒤에는 그러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겠죠. 그리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 사람들의 집합이 존재를 했겠죠. 자, 바로 조직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조직 뒤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조직을 이루는 건 누굴까요? 바로 사람들이죠. 즉, 프로덕트를 알고 기술을 알기 위해선 우리들의 종착역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제품도 이해하기 힘들고 비즈니스도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적용하는 기술이 잘못된 기술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2장에서는 제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다룹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했던 사람과 같다는 거죠. 이런 거시적 관점의 프로덕트 4단계를 갖고 합니다. 우리가 도입을 하고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쇠퇴라는 과정을 일반적인 사람의 뭐 성장 곡선과 삶의 라이프 사이클과 똑같습니다. 사실 많은 스타트업이나 많은 기업에서 가장 그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시장에 내놓는다. 여기를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만큼 이쪽의 쇠퇴에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시장에 도입을 해서 성장시키고 성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단계까지 라이프 사이클을 총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한 번의 사이클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길 원했고요. 또한
뭐 디자인 띵킹이나 린 스타트업, 애자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주연님 얘기해 주셨듯이 굉장히 방대한 토픽이고 하나하나가 새로운 책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기에 간단하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인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맞는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의 프로젝트나 여러분의 업무에 적용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프로세스를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것들의 장점은 무엇이고, 이것들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가능하지 않고 또한 어떤 것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나중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 서로 간에 학습을 통하고 실험을 통하고 연구를 통하고 반복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였죠. 여러분들이 프로덕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why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무엇을 만드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특히나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why가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엔지니어링이나 마케팅이나 디자인이나 테스터나 누구 하나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는 고객이 사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여러분이 무엇을 했어요? 라고 하는 걸 사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왜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가치평가가 들어가 있고 그분들은 그것에 공감이 될 때 프로덕트에 구매를 하게 됩니다. 구매라는 사실이 어떤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심적으로 이해한다. 아, 너희들의 프로덕트 자체의 움직임을 나도 동감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장에서는 제가 고객 개발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거는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 이거는 뭐 시장 개발인가? 아니면 비즈니스 개발인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런 새로운 고객을 개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고객사에 개발해 준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PM이 고객과 시장이 원하는 제품이나 시장을 만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객과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을 얼마만큼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전체를 다루는 과정입니다. 즉, 고객을 알게 되는 디스커버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디스커버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죠. 주로 사용자 조사를 하고 경쟁 제품 분석을 하고 시장 흐름을 찾고 뭐 기존의 고객이나 잠재 고객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의 과정은 이렇게 프로덕트 디스커버리와 딜리버리 과정으로 나누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프로덕트 디스커버리에 해당하는 과정을 고객 개발이다라고 전체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럼 고객 개발을 할 때는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 스토리라는 것들이 뭐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가정이죠, 전부 다. 내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필요나 욕구를 위해서 이거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기능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씩 구체화됩니다. 구체화하죠. 어느 순간 이 가정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덕트의 그 방향성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이야기를 통해서 합니다. 하는 방법은 많은 숫자의 고객들과 이야기할 때는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앙케이트 조사, 뭐 서베이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서베이 방법으로 뭐 NPS 조사 방법 같은 거를 다루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의 인터뷰에서 나오는 거죠. 고객의 인터뷰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유도 질문은 하지 마세요. 뭐 이미 정해진 질문은 하지 마세요. 또한 어디 강요하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이런 스타일의 고객 인터뷰 스킬들을 제가 책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자, 4장에서는 로드맵이란 뭐고 스트래티지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쉽게 설명하자면 위닝 플랜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시장에서 저 경쟁자에 비해서 이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죠. 그럼 프로덕트를 만들 때는 항상 누군가의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의 시작은 이런 이먹이라고 하는 뭐 인플로이, 매트릭, 그다음에 유저, 커스터머 뭐 이렇게 해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어떤 시장에 접근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 제가 뭐 이런 책도 쓰지만 가끔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멘토링을 좀 하는데요. 멘토링을 하게 되면 그 스타트업 사장님들이 보는 그 리포트, 처음 자기 프로덕트를 왜 만들게 됐고 하는 리포트를 하게 되면 시장 설정을 제가 꼭 요청을 드리면 시장 설정을 대부분 이렇게 전체 시장으로 두게 합니다. 이게 탐이라고 하는 전체 시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전체 시장이 크면 클수록 프로덕트는 다양해져야 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적절하게 유효 시장이나 수익 시장으로 다시 한번 세팅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멘토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 정의 기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 경쟁자 평가를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쟁자보다 좀 더 빠르고 뭐 쉽고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 피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은 사장님이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데 아주 그 열정 많은 젊은 젊은 경영자가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자기 프로덕트를 막 설명하는 이런 씬들이 있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피치 프레임워크는 사실 뭐 세일즈에서도 마케팅에서도 사용되는 기법이고요. 약 60초 내에 당신의 프로덕트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프로덕트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뭐 시작에서 됐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피치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고객을 세분화시키고 필요성이 무엇이고 시장 구분을 확실하게 했는지 그다음에 이점과 경쟁자 구별을 했는지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전략을 세우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로드맵은 이렇게 지금과 다음과 그 후를 나눈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5장에서는 PM의 매일 같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어느 순간 PM이 될 수도 있고 PO가 될 수도 있는 일들을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뭐 와이어 프레이밍을 하고 뭐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이런 작업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 우선순위를 만드는 방법도 되고요. 또한 MVP를 만드는 이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대부분의 실패하는 MVP들이 대부분 이렇게 만들죠. 프로덕트 기능을 넣으면 우리는 성공할 거야. 마찬가지로 똑같은 차원에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그 창업 동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 기술로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면 될 거야 라는 스타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나온 프로덕트의 대부분은 실패를 하죠. 미국에서도 스타트업의 성공률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더 낮고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 사용자를 알아야 된다. 말 그대로 디스커버리 과정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치 기준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6장에서는 좋은 PM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사실 넷플릭스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넷플릭스를 왜 좋아하는지
넷플릭스의 모토를 얘기하는데 이게 모토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고 뭐 필요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가장 키워드는 언더스탠딩이죠. 그거를 이해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자라는 부분에 맞춰 있습니다. 왜 넷플릭스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원탑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런 뭐 리뉴얼 레이트도 이야기를 하고요. 프라임 비디오와 비교해서 또한 이 AI 엔진을 도입해서 내가 보고 있는 프로파일에 맞춘 썸네일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설명을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넷플릭스의 디렉터가 얘기한 말은 넷플릭스는 버전이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3,300만 개가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과정은 사실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의 뭐죠? 영상을 그러니까 저희 저희 회사에서 이분과 이제 이분을 초대해서 들었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같은 대부의 영화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소비했던 컨텐츠의 형태를 보고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액션물을 좋아하게 되면 이 말론 브란도의 굉장히 강인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썸네일을 보여주는 한편 그러지 않고 나는 뭐 코미디물이나 로맨틱 코미디, 뭐 가정물,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면 같은 영화라도 이렇게 다른 스타일의 썸네일을 보여준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고 있는 넷플릭스의 썸네일과 내 친구가 보고 있는 썸네일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넷플릭스를 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용자를 이해한다라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뭐 제 이야기는 다 마무리됐고요. 자, 마지막은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했던 부분이 혁신이란 집중해야 할 일의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1,000가지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서문에서 밝혔듯이 미셸랑의 셰프의 부엌에서도 음식 쓰레기는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 음식 쓰레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땀과 눈물과 뭐 저희 노력의 결과물이지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과정 자체가 사실 왜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더 좋은 것, 그러니까 나아감과 나아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제 오늘 미니 토크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공유를 풀도록 하겠습니다.